죽어도 못 잊을 말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처음 친정에 보내던 날 동네 아낙들은 모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입혀보낸 옷이 하도 낡고 헤어져서 보다 못한 이웃집 할머니가 아이고 저게 사람을 보내는 거요. 거지를 내쫓는 거요? 하고 혀를 찰 지경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시어머니에게는 아무도 몰랐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새해가 지나고 나서야 온 마을 사람들이 그 뜻을 깨닫고는 하나같이 무릎을 탁 쳤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참 오랜 옛날 조선 중엽 무렵의 일이라고 하지요. 세상이 그리 빠르지 않았던 시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 한마디보다 마음 한 조각이 더 무게를 가지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낙동강 지류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산이 병풍처럼 둘러싼 아늑한 마을 하나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 마을을 솔밭골이라 불렀습니다. 소나무 숲이 워낙 울창하여 한여름에도 그늘이 짙고 바람이 서늘하여 붙여진 이름이었지요. 이른 봄이면 소량기가 마을 어귀까지 진하게 퍼졌고 여름이면 매미소리가 지붕 위에서 울었으며 가을이면 감나무마다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온 마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겨울이면 눈이 소복이 내려 소나무 가지마다 흰 솜니부를 덮은 것처럼 고왔지요. 산이 깊어 바깥 세상과는 다소 멀었지만 그 덕에 마을 안은 늘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 마을 복판에 기와지붕 반듯한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함씨 문중의 집이었는데 대대로 이 고을에서 제법 행색계나 하는 집안이었습니다. 논밭도 웬만큼 있고 창고에는 해마다 곡식이 그득했으며 마을 사람들도 함씨 집 어른이라 하면 어렵지 않은 분이 없었습니다. 집 앞에는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그 굵기가 어른 셋이 팔을 벌려 안아야 할 만큼 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느티나무 아래 모여 여름 더위를 피하기도 하고 마을 일을 의논하기도 했지요. 그 나무도 함씨 집과 함께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그 집 안주인 함씨 시어머니는 이미 환갑이 넘은 분이었습니다. 허리가 굽어서 지팡이를 짚고 다녔지만 눈빛만은 형형하여 무엇 하나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지요. 동네 젊은이들은 그 눈빛을 보면 괜히 등줄기가 서늘해진다고 했습니다. 나쁜 뜻에서가 아니라 그분의 눈이 사람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는 것 같다는 뜻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젊어서부터 고생을 많이 한 분이었습니다. 남편 되는 분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홀로 아들 하나를 키우며 집안을 일으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을 보는 눈이 깊어졌고 세상의 이치를 몸으로 익혔습니다. 밥 한 그릇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그리고 진심이 얼마나 귀한지를 뼛속 깊이 알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함씨 집 외아들 덕수는 22살에 장가를 들었습니다. 신부는 이웃 고을 청주한 씨 집안의 딸이었는데 이름은 정임이라 했습니다. 얼굴이 반반하고 손발이 야무진 처녀였습니다. 바느질 솜씨도 좋고 밥도 잘 짓고 무엇보다 목소리가 맑아서 시어머니가 첫눈에 마음에 들어했다고 합니다. 사주를 보러 갔던 중매쟁이가 시어머니에게 귀띔을 했습니다. 그 댁 처자가 손이 크고 눈이 맑습니다. 손이 크다는 것은 넉넉하게 베풀 줄 안다는 뜻이요. 눈이 맑다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다는 뜻이지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웃었습니다. 말만으로는 사람을 알 수 없지요. 직접 살아봐야 알 수 있는 법입니다. 혼례를 치르고 정임이 시집살이를 시작한 날부터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따뜻하게 대해주되 사소한 것 하나도 그냥 넘기지 않았지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각,
물을 깃는 솜씨, 밥상을 차리는 정성, 어른을 모시는 예절, 이 모든 것을 조용히 눈여겨보았습니다. 정임은 성품이 본래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 이르기 전에 먼저 움직였고 우설은 앞에서는 목소리를 낮추었으며 힘든 기색이 있어도 얼굴에 내비치지 않으려 했지요. 그러나 세상 일이라는 것이 늘 그렇듯 사람이 한 지붕 아래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부딪힘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시집살이 첫해 여름이 무더웠습니다. 솔밭골은 산이 깊어 바람이 잘 통하는 편이었지만 그해 여름만은 유달리 더웠습니다. 아궁이 앞에 서서 밥을 지으면 등에서 땀이 비오듯 흘렀고 빨랫감을 이고 개울에 다녀오면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정임은 그 더위 속에서도 쉬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우물물을 길어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밥 짓고 빨래하고 마당 쓸고 된장독 살피고 저녁 밥상 차리고 설거지하고 어른 잠자리 봐드리는 것까지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랐습니다. 밤이면 너무 피곤해서 눕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새벽이 되면 눈이 먼저 떠졌습니다. 몸이 이미 그 리듬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직접 나서서 칭찬하는 법이 없었지만 눈빛으로는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날이면 저녁 밥상에 쌈장을 한 숟가락 더 얹어 내주거나 시원한 우물물을 사발에 담아 건네주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것이 시어머니의 방식이었습니다. 정임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마음이 통한다는 것을 시집살이를 하면서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시집살이 첫해 가을이 막 지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정임은 친정어머니가 몹시 보고 싶었습니다. 결혼 전까지 한 번도 어머니 곁을 떠나본 적이 없었던 터라 낯선 시댁 생활이 더더욱 낯설고 힘들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밤이 깊어온 집안이 잠든 시각, 정임은 마루 끝에 혼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크고 둥글었습니다. 저 달이 친정 마을에서도 보이겠지요. 어머니도 지금 이 달을 보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왔습니다. 친정은 두 고을을 넘어야 했습니다. 말을 타면 반나절, 걸어서 가면 꼬박 하루가 넘게 걸리는 거리였지요. 정임은 차마 시어머니께 친정에 다녀오고 싶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시집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친정 타령을 하면 어른 눈에 어찌 보일까 싶어 꼭 참았습니다. 그 마음을 시어머니가 몰랐을까요? 어느 저녁 밥상을 물리고 마루에 나란히 앉아 달을 바라보다가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정임아, 친정 어미가 보고 싶지 않으냐? 정임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여기가 좋습니다. 시어머니는 빙긋 웃었습니다. 거짓말도 참 곱게 하는구나. 그러나 어미가 어미 마음을 모를까? 달이 저리 크고 밝으면 어미 생각이 더 나는 법이다. 그 말에 정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등을 가만히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시집 온 지 3년이 차거든 그때 보내마. 그 전에 친정을 들락거리는 것은 내게도 좋지 않고 이 집 체면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섭섭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그러나 시어머니의 말에는 어딘지 모를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몰랐지만 그 말을 따르는 것이 옳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임은 3년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은 기다리는 이에게는 참으로 더디게 흐릅니다. 첫 번째 봄이 오고 여름볕에 마당이 달아오르고 가을엔 감나무의 감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겨울엔 눈이 소복이 쌓여 지붕 위가 하얗게 되었지요. 눈이 많이 오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지붕이 덜컹거렸고 아궁이 불이 자꾸 꺼질 것 같았습니다. 정임이 불을 살리려고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 혼자 힘들게 하지 말고 나무를 더 넣거라.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손수 장작을 집어 아궁이에 밀어 넣었습니다. 환갑이 넘은 어른이 며느리 대신 장작을 넣다니 정임은 얼른 일어나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합니다. 물러나세요. 시어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힘을 아껴두어야 한다. 내가 오래 건강해야 이 집이 오래 간다. 그 말 한마디가 정임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이 어른은 며느리를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가 오래 곁에 있기를 바라고 있구나. 그날 이후로 정임은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해가 지나가고 세 번째 봄이 왔습니다. 그 3년 동안 정임은 시어머니 곁에서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장 담그는 법, 김치만 내는 비법, 제사 음식 차리는 순서, 어른 생신에 찾아오는 손님 접대하는 법. 시어머니는 하나하나 친딸에게 가르치듯 정성껏 일러주었고 정임은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은 장 담그는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르쳐주는 대로 메주를 넣고 소금물의 농도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맞추었습니다. 소금이 너무 적으면 장이 쉬고 너무 많으면 너무 짜서 못 쓴다. 딱 맞아야 한다. 세상 일도 다 그렇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장 담그는 법이지만 그 안에 삶의 이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때로는 힘이 들어 마음이 꺾이는 날도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다듬이질을 하다가 달빛 아래 혼자 울기도 했지요. 손이 트고 발이 부르텄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일어나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웃집에 시집온 새 며느리가 석 달도 안 되어 친정으로 도망을 갔다는 소문이 들려왔을 때 정임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시어머니를 믿고 버텨야지. 그 마음이 정임을 잡아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속으로 흐뭇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하나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힘들 때 어떤 빛을 짓는지, 입은 무겁고 행동은 야무진지. 시어머니의 눈은 한시도 며느리에게서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봄이 무르익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정임아, 이번 단오가 지나거든 친정에 다녀오너라. 정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운 마음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요, 어머니? 정말 보내주시는 거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때가 됐다. 단오가 지나고 이틀 뒤 드디어 친정 나들이 날이 밝았습니다. 정임은 전날 밤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고 아버지 목소리가 귓전에 맴돌았습니다. 오빠들이 생각났고 어릴 때 뛰어놀던 마당도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부치던 빈대떡 냄새, 아버지가 저녁에 피우던 담뱃대 연기, 오빠들이 마당에서 씨름하다 넘어지던 소리. 그 모든 것이 눈앞에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정임은 어둠 속에 누운 채로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드디어 어머니를 만나는구나. 그 생각만으로 가슴이 꽉 찼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몸을 단정히 씻고 머리를 곱게 빗었습니다. 시집 올 때 가져온 옷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꺼내 입으려 했지요.
비단 저고리는 아니지만 색이 곱고 깨끗한 명주 치마를 꺼내 들었습니다. 3년을 아껴두었던 옷이었습니다. 친정에 갈 때 입으려고 꺼내지도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임이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무릎에 무언가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세상에, 그것은 다 낡아 빠진 배치마와 무명 저고리였습니다. 군데군데 기운 흔적이 있고 색도 바래서 무슨 빛깔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소매뿌리에는 해진 자국이 있었고 치마 끝은 여러 번 올려 꿰맨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입고 갈 옷이다. 정임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옷을 입고 친정에 가라고요? 시어머니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임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낡고 해진 누더기를 입고 친정에 가라니. 친정 어머니가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오빠들이 보면 얼마나 서러워할까. 마을 사람들이 보면 시집을 잘못 간 줄 알 것이고 동네방네 소문이 날 터였습니다. 그 소문은 친정 집안의 체면에도 상처가 될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 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정임은 꾹 눌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까닭도 없이 이러시겠나 싶어 차마 불평의 말은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쌓아온 믿음이 그 순간을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정임은 그 낡은 옷을 받아들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명주 치마를 다시 고이 개어 장롱에 넣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낡은 배치마를 두르고 무명 저고리를 여밀 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고운 얼굴에 해진 옷이라니. 그러나 정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믿자. 그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네 안악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임이 낡은 배치마를 입고 보찜을 챙겨 나서는 것을 보고 이웃집 담 너머에서 보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저게 사람을 친정에 보내는 건가, 내쫓는 건가. 아이고, 저 고운 아이를 저런 꼴로 보내다니. 시어머니가 사람이요? 3년을 개처럼 부려먹더니 이제는 저런 옷까지 입혀서 보내네. 다시는 오지 말라는 소리 아니겠어? 함씨 집 며느리가 불쌍하다는 소문이 퍼지겠네. 아이고, 저 아이 부모가 보면 얼마나 속이 타겠어. 수군거림이 담을 넘어 함씨 집안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마당에 나와 손을 흔들어 며느리를 배웅하면서도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잘 다녀오너라. 어미 얼굴 실컷 보고 오고. 정임은 고개를 숙여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솔밭골길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알기에 그 수군거림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물음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 도대체 왜 이 옷을 입혀 보내신 걸까? 가는 길 내내 정임의 가슴 속에는 복잡한 마음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서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직도 시어머니를 믿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산을 하나 넘고 개울을 건너고 들판을 지나서 해가 기울 무렵에야 드디어 친정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고을을 넘는 길이 멀고 험했습니다. 집신 바닥에 흙먼지가 쌓이고 낡은 치마 끝이 풀밭에 스쳐 더욱 헤어졌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기 시작할 무렵 저 멀리 익숙한 산자락 능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보아온 산이었습니다.
저 산 너머에 어머니가 계십니다. 정임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친정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정임은 어린 시절 뛰어놀던 골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3년이 참으로 길고 긴 세월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 있던 커다란 돌도 그대로였고 우물 옆에 심어진 살구나무도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것이라면 살구나무가 조금 더 굵어진 것 정도였습니다. 마을은 그대로인데 자신만 많이 변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임이 친정 마을에 들어서는 순간 마을 사람들이 모두 뛰어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안악이 왔나 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와서 보고는 저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정임이 아이가 청주 한씨 집 막내딸. 어디서 이렇게 고생을 했나? 이게 웬일이고 3년 만에 오는 아이가 저 꼴이라니. 아이고 아이고. 마을 어른들이 혀를 찼습니다. 며느리가 저리 고생을 한다고 저 좋은 처자가 저런 누더기를 입고 있다고. 안쓰러운 눈빛들이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어떤 이는 손을 잡아 끌고 어떤 이는 등을 어루만졌습니다. 정임이 당황할 정도였지요. 그 소리를 듣고 친정어머니가 뛰쳐나왔습니다. 딸의 얼굴을 본 친정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이년아. 어찌 이 꼴이 됐느냐? 시집살이가 그리 힘들었느냐? 친정어머니는 딸을 부여잡고 마당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정임도 어머니를 부여잡고 울었습니다. 3년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냄새가 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맡아오던 그 냄새, 땀과 된장과 따뜻함이 섞인 그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 하나로 3년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두 사람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딸의 손을 꼭 잡고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손이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좀 더 여위어 있었습니다. 밥은 먹고 살았느냐? 예, 어머니. 밥은 먹었습니다. 힘들지 않았느냐? 정임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살이 편하고 쉬운 곳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시어머니께서 잘 대해주셨습니다. 친정어머니는 그 말에도 믿음이 가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낡은 옷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친정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정임아, 시집이 너를 이리 고생시키는 것이냐? 내 당장 사람을 보내 알아봐야겠다. 아버지의 눈에는 불기운이 일었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아닙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잘 대해주십니다. 그러나 낡은 옷을 입혀보낸 이유는 정임 자신도 몰랐기에 그 이상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들도 분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큰 오빠가 주먹을 쥐고 말했습니다. 저 집이 우리 정임이를 이렇게 만든 거면 내 가만 있지 않겠다. 정임은 오빠의 손을 잡고 달랬습니다. 오빠, 제가 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걱정 마세요. 그러면서도 정임의 마음 한쪽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친정에서 며칠을 지내는 동안 정임의 집에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안쓰러운 마음에 먹을 것을 가져오는 이도 있었고 위로의 말을 건네는 이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손수 만든 버선을 가져왔고 어떤 이는 손이 트지 말라고 참기름을 한 병 가져왔습니다. 정임이 어릴 때부터 보아오던 분들이 저마다 마음을 보태주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딸을 빈손으로 시댁에 돌려보낼 수 없다고 있는 것을 다 털어서라도 딸에게 좋은 것을 듬뿍 들려보내야겠다고 곡간을 열었습니다. 비단 두루마기, 명주 저고리, 좋은 쌀, 참기름, 꿀,
포, 말린 나물, 곶감, 한지에 곱게 싸놓은 작까지 딸이 시집갈 때보다도 더 많은 것을 싸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십시일반 도와 보내는 짐이 한 짐이 넘었습니다. 정임아, 이걸 다 가지고 가거라. 시어머니한테 잘 보여라. 그래야 내가 고생을 덜한다. 친정어머니는 짐을 싸면서 계속 눈물을 훔쳤습니다. 딸이 이리 고생하는데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고작 이것밖에 없다는 게 가슴 아팠던 것이지요. 정임은 그 모습을 보며 오히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리 마음을 쓰시는데 나는 왜 이 낡은 옷의 이유를 모르는 걸까? 시어머니가 원망스럽기도 했다가 이내 그 원망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정임은 시댁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깔 때는 달랑 보찜 하나였는데 돌아오는 길엔 짐꾼을 하나 따로 불러야 할 만큼 짐이 늘어 있었습니다. 비단 보자기, 기름 항아리, 곡식자루, 마을 사람들이 보태준 것들까지 정임은 그 무거운 짐보다도 마음속에 묵직하게 쌓인 물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그 낡은 옷을 입혀보낸 것일까? 솔밭골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이번에도 이웃 안악들이 담 너머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깔 때 빈손으로 나간 정임이 돌아올 때는 짐이 산더미였으니 저절로 입이 벌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갈 때는 저꼴로 갔는데 오는 길엔 짐이 저렇게 많아? 친정에서 저리 챙겨줬구먼. 딸이 고생한다고 싶어서 다 털어준 모양이야. 수군거림의 빛깔이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당에 나와 정임을 맞이했습니다. 정임이 짐을 내려놓고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임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눈이 조금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구나. 그리고 볼이 조금 통통해진 것이 며칠 잘 먹은 티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잘 계시더냐? 예, 어머니. 덕분에 잘 계십니다. 짐이 많구나. 예. 친정어머니께서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짐 꾸러미를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비단, 명주, 기름, 꿀, 곡식. 그 눈빛에는 기쁨도 있었고 무언가 깊이 헤아리는 빛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이 물러가고 두 사람이 마루에 나란히 앉았을 때 정임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왜 그 낡은 옷을 입혀 보내셨습니까? 저는 가는 길 내내 그 이유를 몰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달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임아, 내 말 잘 들어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남들의 눈이라는 것이 있다. 그 눈은 가끔 나쁜 쪽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가끔은 좋은 쪽으로도 쓰인다. 정임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친정에 갔다면 어떻게 됐겠느냐? 마을 사람들이 뭐라 했겠느냐? 저 집에 시집가니 잘 먹고 잘 사네. 형편이 넉넉하네. 그랬을 게다. 그러면 친정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정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언가 알 것 같았습니다. 시집에서 잘 산다는 소문이 나면 사람들은 오히려 손을 놓는 법이다. 잘 사는 집에 굳이 챙겨줄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친정 어머니도 딸이 잘 사는 것 같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있는 것 다 털어보내려는 마음이 덜 든다. 시어머니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딸이 낡은 옷을 입고 나타나면 어떻겠느냐? 어미 마음이 어떻겠느냐? 불쌍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올라오지. 마을 사람들도 가여워하지.
그러면 친정에서는 없는 살림에도 있는 것을 다 긁어 모아 딸 손에 쥐어주게 된다. 마을 사람들도 도와주고 싶어 하지. 정임은 눈이 조금 촉촉해졌습니다. 그 짐 꾸러미 보았느냐? 내가 시집 올 때 가져온 것보다 많지 않으냐? 그것이 다 친정 어머니의 마음이고 마을 사람들의 정이다. 내가 좋은 옷을 입혀 보냈다면 그 절반도 오지 않았을 것이다. 정임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주름 깊은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정임아, 내가 낡은 옷을 입고도 군말 한마디 없이 나섰지. 서럽고 억울했을 텐데도 어른 말을 따랐지. 그 마음이 나는 더 기쁘다. 정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시어미가 무슨 속셈으로 이러는지도 모르면서 믿고 따라준 것. 그게 며느리가 시어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나는 그 선물을 오늘 받았다. 그 말이 정임의 가슴을 꽉 채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계속 이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처음 시집 왔을 때 나도 너처럼 힘들었다. 모르는 것 투성이에 무서운 것 투성이었지. 내 시어머니는 말이 없는 분이었는데 나는 그게 싫었다. 칭찬도 없고 위로도 없으니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몰랐거든. 정임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았다. 그분이 말은 없으셨지만 마음은 늘 내 곁에 있었다는 것을, 말로 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좀 더 일찍 가르쳐주고 싶었다. 정임은 눈물이 볼을 적셨습니다. 사람이 겉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다. 속을 봐야 한다. 남들의 눈도 읽어야 하고 그 눈 너머에 있는 마음도 읽어야 한다. 오늘 내가 그것을 몸으로 배웠기를 바란다. 그날 밤 정임은 혼자 방에 누워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3년 동안 시어머니 곁에서 살면서 정임은 그분이 단순히 엄한 어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며느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월을 이미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낡은 옷을 입혀보낸 것도, 3년을 기다리게 한 것도, 겨울밤에 장작을 함께 넣어준 것도, 장 담그는 날에 삶의 이치를 이야기해 준 것도 모두 그 깊은 생각 속에서 나온 일이었습니다. 정임은 시어머니가 가르쳐 준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장 담그는 법, 제사 음식, 손님 접대, 그리고 오늘 배운 것, 사람의 눈을 읽는 법. 이 모든 것이 한 줄로 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르쳐 준 것은 살림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법이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도 있어야 하고 건강도 있어야 하지만 그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그 눈을 이미 오래전부터 갈고 닦아온 분이었습니다. 정임은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자신도 며느리를 맞는 날이 오면 오늘 배운 것을 잊지 말자고, 사람을 겉으로만 보지 말고 그 속까지 헤아리는 어른이 되자고. 그 생각을 하니 낡은 옷을 입고 걸었던 그 먼 길이 조금도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운 길이었습니다. 그 후 솔밭골 마을에서는 그 이야기가 두고두고 회자되었습니다. 처음에 저게 사람을 내쫓는 것이냐고 혀를 찼던 이웃 할머니도 나중에 그 속사정을 듣고는 손을 모았습니다. 아이고, 그 어른 참 대단하시다. 내가 감히 시어머니를 욕했구나 하고 머리를 조아렸다 합니다. 세월이 흘러 덕수와 정임 사이에서 자녀들이 태어났고 아이들이 자라나며 집안이 북적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자 손녀를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언제나 삶의 지혜가 담겨 있었지요. 아이들은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빛냈습니다. 정임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어른이 내게 가르쳐 준 것들을 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 말로 전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말로 전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지 않을까? 그 물음을 안고 정임은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함씨 시어머니는 그로부터 몇 해 더 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른 봄 솔밭골에 첫 진달래가 피던 날이었습니다. 임종자리에는 아들 덕수와 며느리 정임이 함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정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임은 알았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잘 살아라. 내가 잘 사는 것이 내 소원이다. 정임은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낡은 옷 덕분에 제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은 못했지만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고 합니다. 그 미소를 본 정임은 한동안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고마움의 눈물이었고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정임은 훗날 시어머니가 되었고 동네에서 가장 지혜롭고 따뜻한 어른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며느리를 맞을 때마다 그녀는 처음부터 잘 보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없었고 칭찬도 아꼈습니다. 그러나 항상 며느리 곁에 있었고 며느리가 힘든 날이면 말없이 따뜻한 것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방식이 낯설게 느껴지는 며느리도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면 누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이 어른의 과묵함 속에 얼마나 깊은 사랑이 담겨 있는지를. 친정에 처음 보낼 때 정임은 언제나 며느리에게 낡은 옷을 입혀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며느리가 가득 챙겨온 짐을 보며 소리 없이 웃었지요. 며느리들은 처음에는 서럽고 억울해했지만 나중에 그 이유를 알고 나면 하나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도 그 방식을 이어받았습니다. 정임이 세상을 떠날 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곡을 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분이 계셨기에 이 마을이 따뜻했지.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정임이 며느리들에게 늘 말하던 그 말이 솔밭골 마을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왔습니다. 옷이 낡아도 사람이 낡지 않으면 됩니다. 사람이 따뜻하면 세상이 따뜻합니다. 봄이면 진달래 피고 여름이면 매미 우는 솔밭골 마을에서 그 말은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시어머니에게서 며느리에게로 조용히 조용히 흘러내려갔습니다. 그 말이 먼 훗날에 우리 귀에까지 닿게 된 것은 그 말 속에 담긴 진심이 세월을 이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 모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더 헤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